네,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분리,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여과 과정, 그 다음에 정보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정보 비용과 더불어서 초과 이윤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정보 효율적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보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 이윤, 개발 이익 정보를 빼냈어요. 그 정보 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있겠죠. 그거 이윤하고 내가 정보를 빼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일치한다면 굳이 투기할 이유가 없겠죠. 애써 벌어들인 돈하고 벌어들이기 위해서 정보 입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돈하고 똑같다면 투기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요건이 맞춰진 시장, 이러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결국 투기가 존재한다,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할당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은행의 정기예금이래요. 정기예금 이자율 연 3%래. 연 3%에 여기 위험이 커요, 작아요? 거의 위험이 없죠.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대요. 이거는 내가 목표 수익률 20%로 잡았어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죠. 요즘 뭐 반토막 10만 전자 가다가 5만 전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다가 하기 위해서 상가에 투자했대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임대하려고 투자했대요. 손해날 수도 있죠. 예. 잘 되면 또 연수익 뭐 한 7, 8%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임대수익. 이거에 따른 위험이 각각 있을 거예요. 여기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다 고려해서 이러한 수익률들이 그냥 수익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까? 그거나 뭐 내가 적게 위험 테이크하고 정기예금 하나 다 차이가 없으니까 무리해서 내가 부동산에다가 올인할 필요 없겠죠. 그러한 상황을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이 자연스럽게 할당이 효율적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LH 직원하고 사귀더니 거기 전철역 들어설 거래요. 정보를 입수했다. 근데 이거 들어가는데 나는 이 사람 사귀느라고 1,000만 원 썼다. 골프 비용 내주고 술값 내주고 했더니 벌어들이는데 그거 했더니 개발 차익이 1억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여기다 다 올인하겠죠, 그 사람.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깨어진다. 깨어지는 걸 뭐라고 해?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투기가 발생한다는 거는 정보로 뻔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보 비용보다 크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그 얘기는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나요? 네, 그런 뜻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동일한 시장으로서 부동산 투기가 무의미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근데 우리 이 부동산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빼내는 비용이 너무너무 크게 만들면 거의 빼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빼낼 때 LH 직원하고 사귀는 비용이 되게 비싸게 만들어준다면 그렇다면 투기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우리 정보 효율적 시장, 그냥 효율적 시장은 특히 강성 효율적 시장인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이렇게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을 일치하도록 만들어준다면 투기가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단속하고 막 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문장
확인해 봅니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시장의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일지라도 이 요건만 갖추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정보의 현재 가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보 비용, 그 다음에 정보 이용한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정보에 얻어가지고 그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의 현재 가치, 현재 환산하면 얼마나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 이게 35회에서도 시험이 나왔어요.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근데 이제 그 이해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전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 100원 써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이요. 이게 앞면인가요? 사람 거기 있고 여기 뒷면이 이렇게 있어요. 앞면이 나오면 1,000원 준대. 1,000원. 뒷면이 나오면 빵원이야. 여러분 저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그냥 얼마가 될 것 같아, 평균적으로 이 게임을 계속 오래 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 알고 있어요? 이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뒷면이 나올 것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게임을 여러 번, 한 번 할 때는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원, 1,000원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00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요걸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라는 거죠. 500원 어떻게 계산해요? 1000 곱하기 2분의 1 확률 더하기 0 곱하기 2분의 1 확률. 그렇게 하면 500원이 나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요거 약간 수정해가지고 확률 약간 수정해서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전자오락 다 라스베가스 게임 다 그런 거죠. 다 이런 거에서 약간만 변형한 거죠. 승률 약간 변형해서 하는 거지. 도박 게임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자, 그런 얘기야. 그거를 자 보세요. 그러면 개발될 확률이 40%래. 어느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 부동산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동산이 그 앞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확률이 40%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 안 될 확률은 얼마라는 거예요? 60%라는 거죠. 개발이 안 될 확률은 40%를 1에서 빼주면 60%. 꽝이 이때는 산업단지가 안 들어서지 않아. 그러면 내가 토지를 사는 사람은 야 40%로 이거 대박 날 수도 있는데 60%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토지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동산 1년 후에 가치가 개발이 된다면 8억 8천을 받게 되는데 개발이 안 된다면 6억 6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앞면이 나오면 8억 8천, 그 다음에 떨어지면 6억 6천. 근데 8억 8천 나오려면 이때는 40% 확률로, 이때는 60% 확률로 이렇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럼 두 개를 다 합치면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 8억 8천에다가 40% 곱하고 6억 6천에다가 60% 곱해요. 그래서 합산을 했어요. 그때 나온 값이 얼마래요? 7억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7억 4,800만 원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토지, 1년 후에 토지의 가치가 7억 4,800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맞나요? 그게 우리 동전 게임에서 앞면, 뒷면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분의 1, 1분의 1 해가지고 나오는 값 500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7.48억이 나와. 그런데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정치 브로커 요즘 나오는 사람이야. 산업단지 개발된다는 거를 국회의원서부터 누구니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투자하겠죠, 여기다가. 무조건 투자하면 그 사람은 얼마가 된대? 개발될 거 아닌 사람이니까 8억 8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7억 4,800 정도 가겠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8억 8천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 그럼 1년 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8억 8천하고 7억 4,800하고의 차이가 그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1억 3,200만 원을 1년 후에 벌어들이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사람은 1억 3,200만 원을 1년 후에 더 번다. 맞나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 얻는 게 1억 3,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 그런데 이거는 1년 후에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1년 후에 팔았을 때 생겨나는 돈이 1억 3,200만 원이지. 근데 지금 뭘 구한대요? 현재 가치를 물어봐. 현재 가치라는 거는 이런 거죠. 1년 여기 있는데 여기 1억 3,200만 원을 이거 지금 받으려면 얼마 받을래? 하는 얘기야. 이거 미래 돈을 지금으로 땡겨와서 받는다라는 거를 할인한다라는 거. 할인한다라고 얘기해. 우리 저 디스카운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아야지. 당연히 은행 예금했을 때 이자만큼은 빼야 된다는 게 할인이죠. 그거 뺄 때 어떻게 계산한다? 1.32억을 1 더하기 R%, 은행 이자율 R% 할인율로 나누는데 1 더하기 R%로 나눈다. R%가 10%라면 요 가로 안에 숫자가 얼마일게요? 1.1이 되는 거죠. 예, R%는 0.1이니까 1 더하기 0.1 합치면 1.1로 나눠주는데 1년이면 몇 번 나눠준다? 한 번. 만약에 여기가 2년 후 거를 지금 당겨온다 그러면 몇 번 나눠줘야 돼? 2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1년 후니까 몇 번 나눠주면 돼요? 1.32억을 여기 10%라고 가정했을 때 몇으로? 1.1로 한 번만 나눠주면 된다. 1.32 나누기 1.1은 쉽게 계산되겠죠? 네. 그게 시험이다. 답.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좀 길잖아. 근데 이거를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있어. 네?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고민하지 마. 암기 코드가 있어요.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개발 안 될 확률. 개발될 확률이 40%니까 개발 안 되는 확률은 얼마? 맞나요? 네. 차익은 여기 숫자 차익이야. 여기 개발된 경우 토지 가격 개발되지 아니었을 때 숫자 차익 얼마야?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거 하면은 얼마? 2억 2천만 원. 맞나요? 네. 맞죠? 네. 이거를 나눠준다. 뭘로?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나눠준다. 1 더하기 R%. R%는 맨 밑에 10%니까 0.1로 몇 번 나눠준다고요? 1년이니까 한 번만 나눠주면 돼.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1.2억이 나온다. 맞나요? 네. 여기 계산기로 있으니까 8.8억 빼기 6.6 하면은 2.2억. 2.2억에다가 곱하기 0.6 하면은 분자가 1.32억. 1.32억 나누기 1.1 하니까 답은 1.2억. 쉽게 나온다. 이거 고민할 거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여기 봐주세요. 안 곱하기 발생 안 할 확률, 개발 안 될 확률 곱하기 1년 후에 토지가의 차이, N년 후에 토지가의 차이 나누기 할인.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야. 35에 똑같이 나왔어, 시험이. 자, 35회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계산문제 익힘장 테마 15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있어. 그럼 이 문제에 고민할 거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금 외웠다.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설 가능성 40%니까 안 들어설 가능성은 60%. 그 다음에 차액은 8.8억에서 6.6억. 같은 문제네요. 8.8억에서 6.6억. 빼면 여기다가 1 더하기 R%니까 R%는 10%. 0.1로 여기 몇 번 나눠주래요? 1년. 한 번만 나눠주면 된다. 답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응용 문제 볼게요. 응용 문제 요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 문제 해볼게요. 오른쪽. 그러면 개발 정보 현재 가치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문제에다가 이걸 먼저 써놓는 거. 그러면 찾아야죠. 얼마? 그렇지. 개발 안 될 확률이 60%라고 했으니까 개발 안 될 확률은 40%다. 개발될 확률이 60%니까 안 될 10억 원하고 5억 원 차이니까 5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인데 R%가 10%니까 0.1. 그 다음에 여기 몇 년?
3년이니까 몇 번 나눠준다? 몇으로? 1.1로 3번 나눠준다. 5억 곱하기 4%, 40% 하면 2억이잖아. 2억을 1.1로 3번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자, 35의 문제로 갑니다. 35의 문제 풀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빨리. 계산 문제. 빨리. 그럼 이거 보나마나 우리는 뭘부터 써놓는다, 여기다가. 안, 차, 할.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정보의 현재 가치 나오면, 안, 가능성, 개발될 가능성 60%니까 안, 40%. 차익은 얼마? 14.3 빼기 8.8.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빼면 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어. 계산기 써야지, 계산기 꺼내놓고. 없으면 휴대폰으로. 그럼 14.3 빼기 8.8 하면 요 가로 안에가 5.5억. 5.5억에다가 40% 곱하래. 40% 0.4 곱하면 40% 곱하는 거니까 분자가 2.2억. 나누기 1 더하기 R% 10%니까 0.1. 몇 번 나눠주래요? 1년이니까 한 번만 나눠주면 된다. 2.2 나누기 1.1은 2. 답은 3번. 쉽게 나오는 거죠. 너무 쉬워요. 땡큐. 네. 이거 과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해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한 번만 듣고 그 이해 과정을 고민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항상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구하면 된다? 안, 차, 할. 이것만 기억하면 무조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다. 네. 안, 차, 할.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부동산 입지론이에요. 입지론은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 전체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20명 정도에 가까운 외국인 학자가 쭉 나오는데 그 학자의 이름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 그 이론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매칭시키는 게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세 문제, 작년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전년도는 네 문제, 다섯 문제도 나왔어요. 자, 지대 지가 이론은, 지대라는 건 뭐예요? 지대, 토지의 임대료, 토지 사용료를 얘기해.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죠. 그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과거에 이론을 정립해 나갔는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도시 형성 이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야지 그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업은 어디 상점을 위치해야지 그 상점은 대박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입지론이에요. 입지론. 그래서 각각 학자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거는 자세하게 갈 거는 1월부터 들어갈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상점에 대한 것만 공부할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자, 상점 관련해서는 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전체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는데, 농업 지대론, 지대론을 가격을, 토지의 사용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토지의 그 이론이 뭔데 하는 게 있고요. 농업지대로는 이제 산업혁명, 그때 우리가, 경제학이 산업혁명이 이후에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업이 주예요? 농업이 주예요? 농업이 주였다. 중세 유럽 생각해보면 여기 성주가 있고, 나머지 다 농민들이 그 성주 땅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곡식 받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지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자가 있었는데, 리카도라는 학자, 튀넨이라는 학자, 마르크스 학자가 각각 주장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키워드들을 써놨는데 이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1월 달에 가서 할 거고, 이제 도시지대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농지뿐만 아니라 그 봤더니 어떤 사용료 자체가 농업지대랑 비슷하게 이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마샬의 준지대라는 거는 고정자본,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 설비. 저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장 기계를 늘려서 상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기계를 빨리 보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문 제작해가지고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단기적으로
그런 고정 기계한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 어디에요? 저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고가 반도체 그러죠? 그거의 검사 장비는 네덜란드에 무슨 회사가 있는데 거기 검사 장비 하나 하는 게 뭐 몇백억 처음에 했는데 요즘 뭐 천억 이렇게 불러도 안 준다는 거 아니야?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단기에 고정 자본에 비싼 돈 주고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단기에는 토지 가격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잖아. 용도 전환을 통해서 시간이 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지만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대는 아니지만 지대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런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월 달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은 버제스라는 학자는 동심원 시카고라는 그 도시를 예를 들어서 동심원 구조로 도시가 확대해 나간다. 예, 그런 중심 업무지구서부터 저소득층 사는 동네, 고소득층 사는 동네, 통근자 지대 해가지고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나간다라는 게 도시 공간 구조론의 버제스 이론. 호이트는 거기에 도시 고속도로가 생겨, 좋은 그 길이 생겨 이러면서 교통 노선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또 호이트의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어떻게 달라져 나가는지를 따져 나간 세 학자가 있어요. 4명의 학자네. 여기 다 핵심은 해리스라는 학자와 울만 학자가 공동으로 만든 거니까. 공업 입지로는 베버라는 학자와 레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여기는 비용을 축소를 하면 베버라는 사람은 비용을 축소를 해서 공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입지가 최적 입지가 어디냐라는 결정하는 거를 이론화했고 여기 레쉬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야 비용을 줄일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되지.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레쉬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는 요 상업입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상업입지론은 이렇게 5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 얘기했고 넬슨 소매입지,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통해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묶음이야. 자,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네, 상업입지론,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중심지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중심지가 뭐냐면 이거 그냥 상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점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중심이 되려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중심지. 그럼 여기 상점이 하나가 있어요. 상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응? 여기 상점이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돼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동네 편의점이야. 여기 가까운 우리 건물 앞에 있는 편의점이래. 그럼 편의점에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요 인근이겠죠. 저기 일산, 분당 이렇게 먼 데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거기 가는데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 기름값 많이 들어.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른 물건 못 팔아. 그렇죠? 비용, 그러니까 정상 이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물건이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재화를 마음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이쪽 범위 내에서는 배달을 안 한다. 재화와 도달은 여기까지 큰 원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 이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밖에 큰 원을 재화 도달 범위라고 해요. 재화 도달 범위. 맘만 먹으면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때는 역마진이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최소 요구치 범위. 최소 요구치 범위라는 것은 뭐다? 정상 이윤이 확보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니까 단어하고 그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지 재화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통해서 도시의 수, 규모, 분포,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최소 요구치라는 뜻은 뭐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범위로서 정상 이윤이 가능한 범위를 얘기한다. 작은 원. 근데
재화 도달 범위는 뭐예요? 맘만 먹으면 큰 원까지는 간다. 그렇죠? 예, 재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 범위. 근데 저희가 중심지가 되려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 조달 범위하고 이렇게 재화 조달 범위보다는 최소 요구치가 항상 더 작아야지 여기가 중심지로서 이 동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죠. 자, 중심지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나눌 수 있는데 저차 중심지는 우리 동네의 편의점, 나후바리가 커서가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작겠죠. 그런데 고차 중심지는 이마트야. 이마트는 이 근처에 어디에 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나우바리가 크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이렇게 대형 할인점을 얘기하고 저차 중심지는 이렇게 편의점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끝. 중심지 이론. 그 다음 넬슨의 소매 입지론. 넬슨은 소매 상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가 좋겠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근데 시험은 8가지 원칙 다 물어보진 않아.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하나가 양립성이야.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양립성이 뭔데? 서로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가야지만 가게는 살아남는 상점이. 대표적인 거로 우리는 동대문 의류상가 생각해봐요. 동대문 시장 가보면 그런 비슷한 의류 파는 데가 너무 많아. 타닥타닥 붙어 있어. 그런데 왜 거기가 더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의류 살려면 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이러면서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있어야 서로 손님 주고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 더. 8가지 원칙 중에서 넬슨 소매 입지로는 어떤 거를 가장 강조했다? 양립성을 가장 강조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8가지는 다 알 필요 없고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다? 양립성. 네, 동대문 의류상가 생각하면 됩니다.